오늘의 플러스, 미국발 무역전쟁이 베트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세계지역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 트럼프가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상호주의인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를 포함해서요. 쉽게 말해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에 관세 부과한 만큼 우리나라도 너희 나라에 똑같이 응대하겠다. 이런 논조인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특히 요즘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베트남의 그동안 관세는 어느 정도 부과되고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베트남이 미국과 그렇게 무역을 많이 했는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베트남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이라 그럴까요? 네.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일단 1,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베트남이 봤거든요. 예. 그게 아마 가장 결정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은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제재라는 표현 좀 그렇고요. 베트남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슨 원칙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즉흥적으로 막 던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관세 부과 이게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수단인 것 같거든요. 뭔가 베트남에 원하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그 상대국에 대해서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서 항상 관세 부과 카드를 가져오더라고요. 네. 이 상호 관세 카드도 그런 점에서 활용되지 않을까 베트남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 조작에 대한 위험, 그러니까 특히 흑자를 많이 나다 보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게 지적되어져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한 뭔가 규제라 그럴까요? 그런 게 아마 미국에서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베트남이 데이터를 제가 가만히 팔로우를 해보면 한 2020년부터 데이터를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액과 네.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액 예. 이 두 개를 그림을 그리면은요 네. 두 개 거의 일치합니다. 오. 그래서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미러링 같아요. 똑같은 예. 데이터를 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데이터가 나타내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명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베트남이 이렇게 나오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베트남이 뭐 미국 상품에 대해서 부과했던 관세라든지 아니면 비관세 조치라든지 아니면 뭐 보조금이라든지 뭐 역외 보조금이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 근데 상호 관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국과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또 아직도 법안으로 이렇게 도입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베트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시간 동안 베트남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관세율을 보게 되면 또 재미난 게요. 이게 어저께 제가 좀 찾아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 미국이 베트남 상품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부과한 미국이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 예. 평균적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관세율이 한 3.3% 정도 되나 봐요. 네. 근데 베트남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 관세율이 한 9.4%? 상당히 높아요. 높긴 하네요. 높아요. 그런데 이거를 무역액으로 이렇게 가중 평균을 해보게 되면 예. 무역액을 고려해서 이 관세율을 매겨 보면은 네. 오히려 미국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으로 베트남이 많이 보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여파가 좀 있어서 아마 협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베트남이 미국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관련 통계들 쭉 찾아보셨을 때요. 미국의 주장인 베트남이 중국의 우회 수출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은 맞는 걸로 보여지세요? 그렇죠. 특히나 트럼프 일기를 지나면서 많은 탈중국 기업들이 네. 베트남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이 수입하는 비중,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0% 가까이가 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조달이라든지 원자재를 조달하지 않으면 네. 생산 활동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대상으로도 이렇게 설문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우리 기업들도
조달하는 품목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중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져오는 것도 높지만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며칠 전에 저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2018년 같은 경우 이제 베트남을 경유한 중국 기업의 대미 수출액이 한 15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2022년 데이터를 보면 한 30억 달러로 나와요. 예. 그래서 한 5년 사이에 2배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신경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베트남이 최근 들어서 미국의 대표 차세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링크 이런 것들을 베트남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든가 이런 목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트럼프는 관세가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라도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형태로 베트남이 앞으로 행보를 적극적으로 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십니까? 그런 행보와 더불어서 중국 카드도 잘 교묘하게 활용할 것이다. 워낙 그 대나무 외교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예. 외교를 참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카드를 같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봤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과를 좀 피하기 위해서라도 머스크의 그 스타링크 현지 진출 허용하는 법안 이런 것들을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허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 산업무역부 장관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보면은요.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려가지고 무역 불균형을 좀 맞추려는 생각.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또 LNG 생산을 늘릴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미국산 LNG의 수입, 또 그 항공기 같은 거, 네. 고부가치 제품들의 구매 이런 걸 늘려가지고 흑자폭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좀 이렇게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미국이 원하는 게 자신들 물건 더 사주는 것도 있지만 중국 물건 안 사주는 것들도 원할 텐데 그것도 할까요? 그게 지금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베트남의 그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를 예. 트럼프가 당선된 작년 11월 달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살펴보니까 그 전만 하도 50이 기준이잖아요. 네. 50 밑으로 떨어지면 그 제조업자들이 좀 우려한다는 그런 네, 걸 부정적으로 본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11월 이후부터 갑자기 좀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기업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미 중국에 관세 부과된 건 사실이잖아요. 예. 부과가 됐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과잉 생산된 품목들이 많고요. 그럼 그 과잉 생산된 품목들이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제 오히려 수출이 늘어나 버릴 수가 밀어내기 수출이 일어날 네, 수가 네. 있는 거죠. 새로운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이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밀어내기 수출이 발생할 경우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들을 키워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에 이렇게 연계시키는 걸 가장 지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성장 전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중국으로부터 그런 어떻게 보면 밀어내기 수출로 인한 물건들 중간재라든지 이런 원자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국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트남 정부에서 그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네. 이 반더핑 관세를 또 5년 더 연장해서 부과하는 거 이런 조치를 취한 것도 아마 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맥락에서. 예. 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베트남을 중심으로 트럼프가 관심을 보이는 게 베트남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마 중국을 때리는 게 가장 큰 목표다 보니 중국 때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베트남이 다른 나라의 중국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물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의 그 자기 입지를 다지는 데 있어가지고요. 바이든한테 승리한 이유도 바이든의 물가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게 물가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그래서 그렇다 보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때리려면 어떻게 보면 다른 좀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기지가 필요한 것이고 네. 그 다른 저렴한 생산 기지가 베트남이
또 아니면 멕시코라든지 이런 네. 곳이 가장 좋은 입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낙관적으로 미국과 협상에서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베트남이 뭐 이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CPTPP라든지 네. RCEP이라든지 아니면 EU 베트남 FTA라든지 다양한 FTA를 이미 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FTA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미국 아닌 다른 국가로의 수출이 용이한 그런 곳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아 미국이 정말로 저렇게 막 자기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군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아마 자기들이 다른 시장을 모색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세안 영내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약간 통합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올해를 목표로 아세안 경제 공동체라든지 출범하는 것으로 출범을 이미 했고 완성되는 것으로 네. 했고요. 2045년을 목표로 새로운 비전을 아마 올해 5월달에 제시를 할 겁니다. 네.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아세안 영내에서 원활한 무역 활동을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국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전략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글로벌 공급망 입장에서 봤을 때 솔직히 베트남만큼 유리한 입지를 가진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베트남이 뭔가 싸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겁니까? 일단 인건비가 싸잖아요. 인건비만 보더라도 중국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아, 예. 그다음에 그 노동력의 생산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선호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베트남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이렇게 생산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베트남만한 곳이 아직은 없어요? 그런 곳이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런 어드밴티지를 활용해서 미국과 협상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회사들만 하더라도요. 후공정 같은 경우 다른 나라에서 그 전공정 다 하고 그걸 다시 베트남에 실어와서 베트남에서 후공정을 할 만큼 물류비 더 태울 만큼 그만큼 비용 절감이 아직까지는 베트남이 되는데 앞으로도 그게 계속되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공장을 새로 짓고 나면 이걸 뭐 한 5년 쓰다 말 건 아닌데 상당 기간 유지될까요? 그것도 고민을 해볼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 노령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 2050년, 한 60년 되고 나면 이제 청년 인력들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위험 요인은 있지만 이제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네. 다른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를 봐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도 동일하게 지금 인구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솔직히 베트남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서 기술의 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오히려 좋은 게 베트남 같은 경우 이미 많은 기업들이 후공정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인텔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베트남의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후공정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2006년부터 투자를 단행을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엠코 테크놀로지라든지 예. 이런 기업들이 이미 들어가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또 반도체 그 산업협회인가요? 거기서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베트남의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한 걸 제가 봤는데 네. 아마 세계 시장 점유율 2030년이 되면 세계 시장 점유율의 한 8% 9%는 차지하지 않을까 이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곧 그 정도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물론 베트남의 이런 긍정적인 전망치들 저도 뭐 본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장 근저에는 지금처럼 또 중국이 또 베트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이다라는 어떤 대전제도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요즘처럼 베트남을 우회 수출 기지로 삼기가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면 중국이 사업을 계속 할까요? 축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미 그 탈중국 기업들이 생긴 이유도 네. 중국에 대한 뭐 미국의 견제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이전한 것인데 동남아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동일하게 그렇게 잣대를 들이밀면서 견제를 하기 시작하면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탈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베트남에 이렇게 있을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이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업들이 설슬 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룽지 그린 에너지라든지 예. 트리나 솔라 등 그 중국 기업들이 뭐 이미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말레이시아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 또는 공장을 폐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일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 베트남 FTA 같은 걸 활용해서 유럽 쪽으로 수출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베트남에 지금 성장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내수 시장에 대한 공략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략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기업들이 제가 예. 가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저한테 맨날 하는 불만 중에 하나가 탈중국 기업들이 물밀듯이 베트남으로 들어오면서 사람 구하기 어렵다. 아. 이런 불만을 계속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철수를 한다면 예.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구하는데 조금 더 용이한 그렇네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즘 트럼프가 베트남 때리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목적은 베트남이 최근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아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을 해주셨고요. 물론 베트남 자체도 뭔가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적지 않은 이익을 누리긴 하지만 중국을 때리는 과정에서 중국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의 생산 기지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베트남은 유용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자체보다는 중국을 때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되는 게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베트남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베트남은 상대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베트남을 이번에 트럼프가 새로 뭔가 통상 협상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혹여나 베트남 내에 미국 기업들도 잔뜩 진출해서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었다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미국 기업에게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건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베트남에 대한 미국 기업 진출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이게 베트남 미국 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한 회원사가 한 5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대리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서도 솔직히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며칠 전인가 예. 그 주 베트남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그 암참에서 그 미국 베트남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예. 제 기억에 한 100개 정도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베트남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한 81%인가 80% 정도가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낸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스스로도 이 뭔가 좀 우려하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뭐 모르겠습니다. 작년이죠. 바이든 대통령 시절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가장 높은 관계로 이렇게 격상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베트남으로 미국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많은 모션이나 액션을 취했었는데 다양한 기업들 좀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네. 있었더랬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베트남이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은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베트남은 우리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중국 때리게 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이 어부지리 아닌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것도 꽤 있어 보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때려도 베트남의 성장 일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치들이 많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대하는 태도, 협상 방식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그게 상당히 좀 관심을 두고 지금 보고 예. 있어요. 특히 베트남 정부 같은 경우 작년에 정권이 어떻게 보면 바뀌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총서기장이 서거하고 새로 그 주석이었던 또럼 주석이 권력서열 1위인 공산당 총서기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했거든요. 예. 근데 또럼 서기장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공안부에서만 거의 한 40여 년을 생활을 하셨어요. 예. 공안이면 우리나라 경찰 같은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공안부에서 한 40여 년 일하시면서 이 부패 척결 운동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다져왔던 분이라서 이 경제 정책 운영이라든지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좀 이렇게 가졌더랬습니다. 근데 네. 취임 이후에 바로 일성이 뭐였냐면 자기는 이 전임자들의 유산을 그대로 이제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임자분 아까 돌아가셨던 그 응명부총 예. 통서기장 같은 경우도 반부패 운동을 계속 추진하면서 투명한 경제 활동 강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반부패 운동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나무 외교 이거를 계속하겠다. 그래서 실용적인 외교 정책 방식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럼서 기장도 이 경제 정책을 추진할 때 아마 부패 척결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한 그 경제 생활, 경제 활동 이런 걸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네. 강조함으로 인해서 또 국제사회의 협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시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실용적인 접근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거는 미국이 원하는 걸 내주되 자기가 네. 얻고자 하는 거는 확실히 챙길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만약에 또 미국을 설득하기 어려우면 중국으로 가서 좀 친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을 또 이렇게 압박하는 카드를 활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며칠 전인가 제가 베트남에 있는 그 제가 자주 연락하는 학자한테 한번 예.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그 공산당 고위층들은 예. 지금 중국과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아. 오히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약간 이게 분명히 이 대나무 외교라는 게 여전히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또 거기서 확신할 수가 있었고 네. 또 아마 미국이 뭔가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압박을 넣기 시작하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 카드를 분명히 활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앞선 정부의 어떤 정책을 이어받겠다라는 기조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모습도 있다면 최근 베트남이 중국과 교류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들, 철도를 논다든가 항만을 더 확충한다든가 이런 사업도 계속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게 베트남이 중국과 철도 연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 중국하고 그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북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북부 지방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국으로부터의 물자를 수입하는 거, 그다음에 수출하는 거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도 연결 과거에 솔직히 중국과 베트남이 그렇게 상당히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 그 베트남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국을 그렇게 또 믿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예. 옛날부터 중국을 하도 괴롭혀 오다 보니까 예. 공산당의 내부 간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베트남과 중국이 그렇게 긴밀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또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역 활성화라든지 또 인프라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그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베트남 입장에서 그 남북 간의 고속철도 같은 것도 연결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고속철도가 이게 상당히 지금 남북이 한 1,500km가 넘는 나라인데 이 고속철도를 연결하게 되면 중부지방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체된 편이거든요. 예. 남부나 북부지방에 비해서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연결이 되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금원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베트남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재원이 있다고 하면 자기 돈으로 하면 되는데 네. 지금 물론 자기 돈으로 하겠다, 자기 재원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재원은 분명히 중국으로부터 오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왜 이렇게 중국 쪽으로 가고 있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베트남에 앞서 미국과도 통상 수준에서 가장 높은 반열의 협정을 바이든 때 맺었고, 그리고 중국과는 뭐 오래전부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뭐 EU라든가 뭐 우리나라라든가 여타 국가들과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여러 협정들을 많이 맺어놨나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CPTPP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일본도 들어가 있고 뭐 호주도 들어가 있고 뭐 태평양 연안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RCEP 같은 경우는 중국이 또 들어가 있고 예.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 또 호주, 뉴질랜드 또 뭐 아세안 열나라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EU의 베트남 FTA 같은 경우는 EU랑 맺었다 보니까 27개 EU 나라를 다 접근이 EU랑도.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개도국 가운데서 베트남을 통해서 만약에 수출을 한다고 하면
개도국 가운데서 가장 많은 나라의 FTA를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예. 그게 아마 베트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 베트남이 한 60개국 이상 그 FTA를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개도국 중에서는 경제 영토라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 경제 영토가 가장 큰 나라가 아닐까. 개도국 중에서는. 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이 트럼프가 베트남을 굉장히 주의 집중해서 지켜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많은 나라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의 우회 수출 국가 역할을 하면 동맹국인 캐나다, 멕시코마저도 관세를 때릴 정도로 나는 확실하게 나는 중국 잡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은 어떻게든 자기 제품들 해외로 밀어낼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한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60개국의 FTA 준하는 이런 협정을 체결한 베트남 또 국경도 접하고 있고 가장 좋은 수출 병참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트럼프가 엄청나게 베트남을 옥죄면서 중국 제품 못 나오게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압박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이건 아세안 전체 차원에서의 대응인 것 네. 같기도 한데요. 작년에 중아세안 FTA 3.0 네. 그러니까 중아세안 FTA가 이미 체결되어져 있었는데 그걸 업그레이드했어요. 네.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아세안 시장, 동남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더 훨씬 높이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특히나 우리가 좀 뭐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이라든지 녹색 산업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그 내용도 네. 그 FTA 안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무역 완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예. 야,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막으려고 해도 막기도 쉽지 않다. 그런 말씀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막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 막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그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수단, 전략, 정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동남아 국가들을 또 가만히 또 이렇게 보면은요. 예. 다양하게 지금 중국에 붙는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한테 배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말레이시아도 브릭스 플러스에 이미 가입을 했고요. 네. 인도네시아도 브릭스 플러스에 가입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동남아 국가들도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찾는 데는 이익을 챙기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원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자기들의 먹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경제 네. 발전에 있어서. 근데 다운스트리밍 부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거의 중국이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걱정스럽긴 한데 네. 한편에서는 또 OECD 가입을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OECD 가입을 같이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브릭스 플러스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양면적인 전략 이런 걸 취하는 거 보면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도 미국을 앞으로 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네. 자기들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예.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저희가 관심 높게 봐야 될 게 아마 글로벌 사우스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사우스 진영과 이 동남아 같이 물론 동남아도 글로벌 사우스지만은 네. 같이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높이려는 활동을 더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 꾸준히 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과의 어떤 통상 협상에서 뭔가 교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나름대로 연대하는 모습도 취해야 본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연대만 할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베트남이 지금 독주하고 있는 모습에서 야 이거 왜 베트남이 다 찾아왔는데 우리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또는 옆에 있는 뭐 미얀마 등 여타 국가들도 그런 어떤 뭐랄까 경제적인 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견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센터장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미국의 압박을 통해서 연대하는 모습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좀 견제를 하고 그 과정에서 베트남의 대체지로 자신들이 선택받기를 희망하는 모습이 더 많은가요? 저도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지켜봤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공급망이 이슈가 되면서 자기 나라로 더 나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솔직히. 예.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의 그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손본다든지 아니면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서로 자기 나라로 더 나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들을 보이면서 아세안이
근데 제대로 그나마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하나로 뭉쳐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열 나라가 같이 10개의 나라가 하나로 동일한 목소리를 내면서 움직일 때야 움직여야지만이 중국도 설득할 수가 있고 미국도 설득할 수가 있는 그런 힘을 낼 수가 있는데 예. 이 개별적인 나라들로 이렇게 파편화가 돼버리게 되면 예. 아무 힘이 없는 개도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식을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서로 자기 나라의 전기차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뭐 태국이라든지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태국 같은 경우가 주도가 돼서요. 각국의 그 전기차 산업 협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한번 우리 규범을 조화시켜 보자 관련 규범들을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뭔가 자기들 스스로 어떤 외국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통합된 노력 네. 이런 거를 하는 모습들도 동시에 목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생존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세안 경제 공동체 같은 경우가 2015년에 출범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당시 출범을 할 때만 하더라도 완전한 경제 공동체라고 하기는 좀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때 다시 그러면서 2025년까지 새로운 뭐 더 나은 경제 공동체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고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준비했던 게 어느 정도 경제 공동체로서 또 뭐 사회 문화 공동체로서 뭔가 완결된 아세안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모습들이 아마 5월달에 네. 그 2045년을 예상하는 새로운 비전을 이제 나타낼 건데 그 비전을 보게 되면 예. 아마 더 아세안이 하나로 뭉치려는 그런 걸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세안 경제 공동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경제 공동체인 EU, 결국 EU 같이 물류, 그다음에 개인적인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통화까지도 뭐 정말 하나를 쓰는 뭐 그런 걸 지향해 가는 겁니까? 그렇죠. 지향해 나가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EU만큼은 되지는 못할 거예요. 예. 아까 제 개별적인 너무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예. 뭔가 출발점이 좀 다른 나라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EU가 만큼 되지는 않겠지만 뭔가 생산 기지로서 기능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자기들 나름대로의 뭐 지역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아세안 영내는 관세가 없어요. 네. 다 철폐했어요. 99% 거의 철폐했기 때문에 아세안 영내에서 물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세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영내에서 관세는 없지만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무역 원활화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규제라든지 규범이라든지 그리고 뭐 TBT라든지 이런 예. 것에 대한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예. 다행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 예. 이 나라가 이 아세안 10나라가 10개의 나라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예. 아까 말씀대로 서로 경쟁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좋아할 건 좋아하면서 예. 이렇게 도와가면서 자기들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베트남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에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든든한 우군이 없는 상태인데 일본은 일본 혼자 살겠다고 벌써 치고 나가고 있고 그런데 베트남은 나름대로 아세안이라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 어찌 보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과 협상에서도 우리보다는 조금 느긋한 모습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할 때요.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은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흐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 오고 있었던 텀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느 게 더 적합한 해석일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베트남은 예. 친베트남이다. 친베트남. 베트남은 자기 나라의 이익밖에 생각 안 합니다. 멋지네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기 나라의 이익을 중심으로 중국도 하나의 수단인 거고요. 미국도 하나의 수단인 거죠. 예. 어느 나라랑 뭐 친해져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명확하게 자기들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예. 뭐 자기들은 인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 인민들에 대한 고려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베트남 공산당이 존재할 근거가 사라지는 걸로 자기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나라 국익이 어떻게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느냐가 이 베트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잣대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기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면서 좀 저희도 배울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동남아를 포함한 네. 아세안 국가를 우리도 이렇게 친하게 지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친해서 뭐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예. 우리도 그런 세력과 친해지면 예. 우리도 잘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다행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남아랑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고 예. 또 동남아도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면 호혜적인 발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도움도 되고 그 지역에도 아세안 지역에 도움이 되고 베트남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들을 잘 찾아 나간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좀 더 발언권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개도국 전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중요하네요.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관계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베트남을 진작부터 생산 기지로 활용해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베트남 GDP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베트남에 생산해서 베트남에서만 우리가 팔려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게도 팔려는 목적으로 거기 생산 기지를 많이 넘겼을 텐데 우리 기업들의 상황은 그럼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다 너무나도 많은 행정명령을 막 쏟아내었잖아요. 예. 그런 행정명령을 보면서 또 관세라든지 이런 게 막 부과되는 걸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대응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실 건데 가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예. 제가 한번 좀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스스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뭔가 같이 뭉쳐서 움직이지 않으면 더 큰 좀 힘든 상황을 겪지 예.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예. 우려하는 모습들 보였다시피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베트남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했었을 때 적지 않은 기업들이 세금 혜택, 그러니까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겠다는 수준에 준할 정도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받고 간 것들을 많이 언론에서 통해서 봤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혹시 변화가 있을까요? 예, 예.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라 그러죠. 15% 예, 예. 부과하는 거. 그건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부과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부과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인 차원에서 이렇게 부과하지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부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대신에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 대신에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다른 유인책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예. 만들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걸 역시 나올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또 더 걱정되는 게 하나가 갑자기 떠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미국이 2주 전인가 갑자기 그 해외 그 부패 방지법을 예. 집행을 정지하는 그런 이상한 조치를 트럼프가 사인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나가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중국 기업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불만을 제기했던 게 뭐냐면 그 공무원들한테 뇌물 주는 거였거든요. 리베이트죠. 예. 예, 그런 거 주면서 뭐 사업권을 획득해 가져간다거나 예.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경쟁에서 밀려버리는 그런 것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미국마저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미국 기업들마저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뭐 그게 한두 기업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따라가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 경영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거 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향 오히려 그 비효율적인 방향식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 우리 기업들이 가는 방식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걸 가기 위해서 그런 좀 더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뭔가 대신에 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뭔가 나서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들 대신에 예. 우리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면 뭔가 그 우리 기업과 관계를 맺었던 그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예. 해외 공무원분들이
뭔가 승진을 할 때 예. 저 뭔가 더 나은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뭐 훈장을 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예,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 기업들하고 거래하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져. 예.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뭐 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세상이 너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막 변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까지도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사실 후진국 또는 중진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는 그 리베이트가 참 여러 가지로 기업들 입장에서 고민이 많은데 미국마저도 이제 대놓고 그 판에 뛰어든다고 하니 우리 기업들도 좀 고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이 진짜 저는 뭐라고 할까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배우려는 의지도 많으니까 뭐 연수를 시켜준다든지 공부를 와서 학위를 할 수 있게 해주면서 뭔가 지한파도 늘리고 뭔가 본인도 또 여기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승진할 때 어드밴티지도 얻고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 말고요, 센터장님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관련 그 전문가로서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지금 국책연구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니 정부가 그거 말고도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걸 더 기업을 위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지 말씀 좀 주세요. 예. 어렵습니다. 제가 그걸 알면 벌써. 근데 제가 요새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느 게 정말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대기업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뭐 얼마 정도 헤쳐나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진위 그리고 이 정보가 정말 제대로 된 정보인지를 선별해주는 그런 창구 이런 게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생산기지의 다변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아웃소싱 같은 것도 다양한 곳에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취합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을 탐색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제 동남아나 다른 이제 개도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야 될 상황이 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런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지원을 거의 못 받아요.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이고 수입하는 데 있어 원자재라든지 중간재를 우리나라로부터 거의 가져가는 게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60%는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데 그런 기업들이 어떤 뭐 조건을 만들 필요는 있겠죠. 우리나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중간재나 원자재를 뭐 50% 이상 조달하고 뭔가 우리의 지분을 우리나라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여러 조건을 달고 그런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뭔가 시장을 탐색하려고 할 때 그런 시장 탐색 비용들, 타당성 조사 비용들 이런 걸 좀 지원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그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직 실행되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실행이 되면 아마 우리 기업들이 좀 더 편하게 진출할 수도 있고 나가 있는 기업들도 좀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위험 요인이 닥쳤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통상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최적지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는 비용 그리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소들 정부가 제공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베트남 통해서 또 변화되고 있는 큰 흐름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곽성일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